나는 솔로 31기 순자의 부모님이 한약방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순자의 차분한 말투와 단정한 태도,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을 근거로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추측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저런 여유는 평범한 환경에서는 나오기 어렵다며 은수저 이상일 것이라고 단정했고, 그 추측은 곧 부모가 한의사이며 한약방으로 막대한 재산을 일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실제 어린 시절은 화려한 재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순자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한 채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조선 가정이었고 할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으며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순자에게 가장 따뜻한 사랑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낡은 슬레이트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빨랫물로 아껴 쓰려 했고, 어렵게 모은 물을 어린 손녀가 실수로 엎지르면 감나무 밑에 버리며 아쉬워했습니다. 그 장면은 순자가 훗날 펴낸 시집 생각하면 눈시울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는 교회 뒷산에서 주워온 낡은 대나무에 녹슨 철사를 감고 양파 주머니를 엮어 감을 따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농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할머니의 생활력과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 빈집에 남겨둔 강아지, 세 마리의 끼니를 걱정하며 개밥을 줘야 한다고 중얼거릴 만큼 전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자가 고등학생이 되어 첫 시집을 출간했을 때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직접 시를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의 모든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손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자체가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방송에서 보였던 순자의 차분함과 배려는 재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기억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시집 출판 기념회에서 순자의 아버지는 딸의 성취를 축하하며 웃는 대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딸에게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고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오랜 세월 쌓여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말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용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분명했지만 그 사랑 곁에는 지독한 결핍도 함께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결핍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학을 통해 자신을 지켰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나 자란 순자는 김천여자고등학교에 다니며 국어교사이자 시인이었던 배창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혼자 노트에 시를 써왔던 순자는 선생님의 권유로 자신이 모아둔 약 70편의 시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린 학생의 깊은 생각과 표현력에 놀란 배창원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게 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하며 직접 쓴 시를 고치는 창작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순자의 문학적 재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김천여고 교사들은 제자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고 사비를 모아 출판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첫 시집이 생각하면 눈시울이었습니다. 한 학생의 고립된 재능이 교사들의 지지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 대구매일신문에 실린 김승희 시인의 칼럼도 당시 19세였던 순자의 내면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김승희 시인은 지리산 청소년 문학 캠프에서 처음 만난 그녀의 웃는 얼굴이 맑고 환해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도 동시에 읽어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처 때문에 혼자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저토록 환한 미소로 눈물을 막아냈겠느냐는 취지로 기록하며 어린 나이에도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는 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순자 역시 시집 출간 당시 인터뷰에서 자신은 일찍 아픔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아픔이 어린 시절을 아리게 만들었지만 시를 통해 마음속 비밀을 꺼내고 가족에게 미안함을 말하고 세상에 감사를 전하며 마침내 행복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순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준 구명조끼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순자는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출판 현장으로 들어가 현재는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북 디자이너로 일하며 글과 이미지를 조율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문학적 감수성과 세밀한 관찰력이 직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런 순자의 내면은 나는 솔로 촬영 과정에서 그대로 시험받았습니다. 순자와 안경원을 운영하는 경수가 초반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보이자 일부 여성 출연자들은 순자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 거실에서 자기들끼리만 사진을 찍으며 순자를 소외시키고 밤늦게까지 일부러 큰 소리로 대화하며 심리적 압박을 줬다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순자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경쟁 상대를 응원하는 말을 크게 외쳤고, 야외 미션에서 한 출연자가 넘어지자 순자가 일부러 다리를 걸었다는 식의 근거 없는 험담까지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압박은 결국 순자의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순자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급성 위경련 증세와 심한 윗배 통증을 호소했고, 상태가 악화되자 제작진의 권유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몰아붙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뒷말을 듣고도 직접 충돌하기보다 단체 모임에 나가지 않고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며 자신을 지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비판이 일부 출연자들에게 집중되자 순자는 오히려 그들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자동차 디자이너로 소개된 정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순자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영숙은 시간이 지난 뒤 멘탈 괜찮니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고, 옥순 역시 책임을 축소하는 듯한 조건부 사과를 전했습니다. 순자는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화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5월 31일 영숙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같은 시기 순자는 최종 선택으로 이어진 경수를 제외한 같은 기수 출연진 대부분을 인스타그램에서 언팔로우 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택이었습니다. 방송 이후에는 순자가 근무하는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동료를 괴롭히고 퇴사를 압박했다는 새로운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방송에서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로 보였던 사람을 현실에서는 가해자로 뒤집으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순자는 5월 31일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온라인에서 퍼지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정보라고 밝혔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개인적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퇴사를 압박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순자는 익명 뒤에 숨어 거짓 정보를 퍼뜨리지 말고 직접 연락해 대화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근거 없는 억측과 비방이 계속되면은 선처 없이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방송 속에서는 침묵으로 자신을 지켰지만 직업적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허위 사실 앞에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이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순자가 지켜낸 관계는 경수와의 사랑이었습니다. 최종 선택에서 경수는 솔로나라 밖에서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사람에게 선택하겠다고 말했고, 순자는 이곳에서 자신을 가장 많이 웃게 해준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커플들이 방송 종료 뒤 결별 소식을 전한 것과 달리 두 사람은 실제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순자는 최근 소셜미디어 스토리에 본격 경수덕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정한 데이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순자를 둘러싼 수백억 원 재산설이 설득력을 얻었던 이유는 방송에서 드러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배제해도 즉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고 경쟁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정심은 편안한 환경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족함을 견디며 감정을 글로 정리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습관을 길러온 결과였습니다. 할머니가 빗물 한 바가지도 아껴 쓰던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에게 물건의 가격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도 순자의 가족이 막대한 부를 가졌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딸의 첫 시집이 세상에 나온 날, 아버지가 자랑보다 미안함을 먼저 꺼낸 것은 가족이 감당해온 현실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결핍을 숨기거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 속에 솔직하게 남겼고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방송에서 순자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도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방식이었습니다. 경수를 둘러싼 경쟁이 거세질수록 주변의 말과 행동은 공격적으로 변했지만 순자는 같은 방식으로 되갚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짓 사과와 허위 정보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한 정인의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것과 거절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5월 31일 발표한 입장문은 순자의 태도가 약함이 아니라 절제였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의 직업과 명예를 파괴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이 퍼지자 그녀는 사실관계를 하나씩 밝히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는 침묵했고 말해야 할 순간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문학으로 자신을 지켰던 사람이 이제는 정확한 언어와 법적 절차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순자의 가족 배경에서 확인되는 것은 거대한 재산이나 특별한 신분이 아닙니다. 병든 몸으로도 가족과 동물을 걱정했던 할머니 딸에게 미안하다며 눈물 흘린 아버지, 제자의 재능을 믿고 출판 비용을 모아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사랑과 미안함, 응원과 희생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속 고립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자신을 지지해준 경수와의 관계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순자의 우아한 미소와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수백억 원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글을 읽지 못했던 할머니의 거친 손, 딸에게 해준 것이 없다며 울었던 아버지의 눈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주말마다 일했던 시간, 약 70편의 시를 품고 버텼던 문학적 열정이 지금의 순자를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품위와 강인함은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규모가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도 타인을 향한 따뜻함을 잃지 않고 거짓과 부당함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순자는 보여주었습니다.